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와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로 5년 만에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내일 대장정에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항저우 현지에서 우리 대표단 이끌고 있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여보세요? 네, 잠시 연결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결됐을까요? 예, 그러면요. 이 정치 소식 좀 전하다가 연결이 되는 대로 다시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출연자분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김용남 전 국회의원, 박창환 장안대 교수,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전화 연결이 좀 안 돼서 예정보다 조금 빨리 정치 이슈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하다가 연결되면 바로 또 아시안 게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궁금한 점이 많은데 저도 그러세요? 좀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야구, 축구 아주 빅 이벤트들이 있어서 좀 관심이 좀 가 있습니다. 연결됐나요? 예.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먼저 그러면 이기흥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예, 대한체육회장입니다. 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목표가 금메달 50개에 종합순위 3위였는데요. 좀 무난하게 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거의 근사치가 다다른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대회 시작 전 정확한 오늘까지 이제 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는 이제 오늘 저녁에 정확히 나오겠습니다. 네, 지금 대회 시작 전부터 현지에서 우리 선수단을 챙기고 계신데요. 어려운 점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열심히들 잘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 특히 우리 수영 대표팀이 굉장히 큰 활약을 해왔잖아요. 여러 종목에서 많은 메달을 땄는데 이렇게 국제 대회에서 큰 성과를 내게 된 비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에 임해줬고 특히 이제 수영연맹이라든지 또 우리 선수촌에서 그 여러 가지로 그 선수들의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훈련에 집중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많습니다. 특히 야구 결승전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지금 항저우 현지에 비가 내리고 있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계속 내리게 돼서 내일까지 결승전 우천 취소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은메달을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좀 현지 상황 어떨지 됩니다.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금 현재 오늘은 뭐 그렇게 심한 비는 지금 아닌데 경기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메달 여부는 하늘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축구 한일전도 오늘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큰 관심인데요. 현지 분위기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뭐 아무래도 또 한일전이다 보니까 우리 선수도 아주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시합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5년 전에 단일팀으로 출전했던 북한 선수단과의 분위기도 좀 냉랭해진 것 같아서 이 부분 얘기도 해볼까 하는데요. 현지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뀐 것 체감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하고는 좀 틀리게 굉장히 좀 이렇게 서먹서먹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제 관심은 내년 파리올림픽으로 쏠립니다. 어떤 좀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대회가 끝나고 들어가면 바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분석을 좀 해서 내년 파리올림픽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훈련에 또 임하도록 할 것입니다. 회장님, 중국에서 아무래도 열리다 보니까 중국 관중들의 그 일방적인 응원이 좀 많이 이렇게 저희 카메라에도 많이 잡혔어요. 현지에서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이 중국 관중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중국 팀을 응원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은 없었어요? 예, 물론 뭐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은 미리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준비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예. 북한 팀과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좀 나중에 이 남북 체육회담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 내년 올림픽에서 단일팀 같은 거를 구성하는 문제를 좀 논의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남북 관계가 워낙 경색돼 있어서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예단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북한 쪽 체육 관계자들을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대화나 이런 게 아예 불가능한가요?
예, 경기장이나 이제 오가면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예. 전과는 하여튼 틀립니다. 예. 뭔가 접촉이 있었을 것 같은데 회장님이 좀 말을 아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하여튼 좀 그 경색이 되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예. 이게 체육 쪽에서도 그 경색된 분위기가 풀릴 가능성은 전혀 안 보여요? 네, 그건 뭐 하여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선수단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좋은 결과를 좀 내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게 뭐 중국은 워낙 금메달 숫자가 우리와 차이가 크니까 일본 정도는 좀 이렇게 금메달 숫자나 여러 가지 메달 숫자에서 좀 앞서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그 격차는 확실하게 줄어들 겁니다. 지속해서.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 파리 올림픽에서도 또 좋은 성적을 좀 거둘 수 있도록 또 우리 선수들이 다시 한번 또 신기일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여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치유관광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웰니스 관광 도시로 선정된 강원 정선에서 국내 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가 개막했다고 하는데요. 장진철 기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강원도 정선군 가리왕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막 단풍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이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갔다 왔는데 정말 맑은 공기까지 더해지면서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정선군이 공동 주최하는 2023 한국 치유관광 페스타가 개막했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치유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공동 주최이신 최승준 정선군수 자리하셨는데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승준입니다. 네, 이 정선은 치유관광 백화점이라 불릴 만큼 정말 다양한 치유관광 상품이 있는데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2023 한국 치유관광 페스타 개막식이 국민고향 정선에서 열리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선군은 또 2023 그 웰니스 도시로 이렇게 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선군은 이곳 가리왕산을 비롯해서 한백산 등의 백두대간의 중심에서 있는 그 대표적인 고원지대거든요. 그래서 높고 푸른 산과 아름다운 계곡 또 맑은 강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천혜의 자연 환경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또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정선 아리랑은 한민족 60여 종의 모든 아리랑의 시원으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고승 자장율사께서 1400년 전에 정선의 정멸보궁 정암사를 창건을 하시고 수마노탑을 건립을 하셔서 자장율사와 관련된 그 많은 그 인문학적 스토리가 녹아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정선이 되겠습니다. 정선에 오시면 특별히 명상을 하지 않아도 어느 곳에 계곡이나 하천이나 또 산을 바라만 보아도 스스로 마음이 진정이 되고 치유가 되는 전형적인 웰니스 관광 도시의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웰니스 관광 페스타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선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도 가지시고 많이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군수님. 네, 고맙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로 선정된 강원 정선군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데요. 국내 주요 웰니스 관광지 할인 행사와 함께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특히 치유관광의 메카인 정선에서는 요가 챌린지와 아트 테라피 등 다채로운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번 기회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치유관광을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치유관광 페스타가 열리고 있는 강원도 정선군 가리왕산에서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김행우 모자께서 이런 기사들로 돈을 버셨어요. 그러니까 혐오 장사로 주가를 79배를 급등시켜서 100억대의 주식 재벌이 되셨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성 인권이든 2차 피해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 트래픽 수만 올리면 성공한 기업이다.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차별과 혐오에 기생해서 100억이 넘는 자산을 증식을 시켜놓고 여성가족부라는 공직까지 맡겠다는 건 너무 욕심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뭐 부회장이 기사를 직접 안 보니까 그렇다고 면책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부끄럽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님의 주식 거래 내역, 현황, 지분 구조 밝혀주시라고요. 네. 그 사건에 제가 주가 조작의 주범처럼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아니라고 입증을 하겠습니까? 제가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 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든가요. 사과하세요. 갑시다. 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현재 장관은 소재 불명이고요. 그리고 장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드라마틱하게 청문회를 엑시트했습니다. 후보자가 출석하지 않아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늘 자정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예, 김행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사회를 봤던 이 권인숙 여가위 위원장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김행 후보자에게 그럴 거면 사퇴하라. 이 말이 발언이 돼서 장관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계속 하려고 했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인사청문회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다가 만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아마 우리 헌정사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아마 처음 있는 일인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잘못을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그러니까 그럴 거면 사퇴하시오라고 후보자에게 얘기한 게 부적절했기 때문에 단초가 거기에서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각종 자료 제출, 의혹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김행 후보자가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이렇게 사태가 파행으로 간 겁니다. 그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이 문제됐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관 후보자들도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거로 의사진행 발언을 주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예. 일단은 권인숙 위원장의 미숙이 한몫했죠. 절대로 후보자의 태도가 마음에 아무리 안 들더라도 예. 위원장 입에서 후보자를 향해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전례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제 기억에 없는데요. 위원장이 중립이 아닌 상태에서 사퇴하라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다. 예. 그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 입에서 직접 후보자를 상대로 사퇴하라는 말을 했던 없었다. 것은 기억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권인숙 위원장의 미숙 내지는 뭐 일종의 과욕이 일단 단초를 제공한 건 맞죠. 시작은 거기다. 예. 예. 거기서 이제 여당 쪽의 반발이 나오면서 10분간 정회를 위원장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인사청문회 회의장을 나간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10분 정회를 위원장이 선포했기 때문에. 예. 근데 10분 후에는 돌아왔어야죠. 후보자가. 김행 후보자가 일단 돌아와서 예. 여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후보자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야죠. 더군다나 그 시간이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이제 자정을 1시간도 안 넘긴 시점이었거든요. 예. 통상 우리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합니다. 총리는 이틀을 합니다만 여야 합의 없이 차수 변경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이어간 적이 없어요. 12시 전에 다 끝났죠. 그러니까 12시에는 끝나거든요. 예. 저는 지금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도대체 김행 후보자는 왜 안 돌아왔는지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돌아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야죠. 그러면 어쨌든 일종의 보기 좋은 마무리는 안 되더라도 인사청문회는 그날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후보자마저 안 들어오면서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차수 변경을 해버리면서 뭐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차수 변경이니까 당연히 여당 쪽은 그 다음날 안 들어왔겠죠. 그러면서 파행이 어떤 측면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권인숙 위원장의 미숙과 김행 후보자의 무개념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다반사였는데 그거를 근거로 후보자에게 사퇴하라고 언급을 한 그 위원장 권인숙 위원장의 말이 일단 제일 시초다. 네. 그리고 김행 후보자가 여당 의원이 안 돌아온다고 같이 안 돌아와서는 안 됐다. 그럼요. 들어왔었어요, 후보자는 내가. 자리를 지켜야죠. 송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국민의힘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중립을 지켜야 할 권인숙 위원장이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를 운운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립을 지키지 않고 어떤 그 심판이 같이 선수로 뛰었다. 이거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원장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을 보면 위원장이 그 과도하게 청문회에서 심판자의 역할이 아니라 선수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럼 우리 다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서 장관 후보자한테 같이 나갑시다 이렇게 된 것이고 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권인숙 장관이 이제 그걸 좀 상황을 정리하느라고 정회를 선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한 다음에 나갔기 때문에 뭐 도망을 갔다 이런 건 맞는 것 같지 않고요. 또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그 불참 내지는 그 나가는 걸 갖다 결정을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 결정했고 또 회의가 자체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 들어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고 이런 상황들이 대개는 여소야대일 때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보면 11대 6입니다. 일방적이고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여당에서는 아마 장관 후보자에게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을 아마 요구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뒷부분은 약간 추측을 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여든 야든 청문위원으로 들어가면 일단 후보자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여당 의원이라고 뭐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방어하거나 감쌀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위원장의 정회 선포가 이루어진 이후에 나간 거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속행이 됐을 때는 들어왔어야 되고 여당 의원들의 입장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자는 자리를 지키는 게 맞고 자리를 지키지 않고 계속 안 들어온 게 막 여당의 권유나 무슨 그런 말을 듣고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말씀하십시오, 송 교수님. 관련해서 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장관이나 이런 저기는 또 당정협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아마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어제의 상황은 대체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청문회 과정 자체가 무슨 김행 장관 후보자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국회 전체의 모습이 벌써 사나웠다. 그래서 이 일정 부분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의식하지 않겠나 싶고요. 요거는 원인은 사실은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어떤 그 국회 운영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권인숙 위원장의 잘못된 사회 진행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발단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공감하시는 두 분 다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김행 후보자의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라든지 처신을 놓고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야당 쪽에 계신 분들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은 조금 김행 후보자의 그 처신과 관련해서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분은 권인숙 위원장이 이게 처음에 잘못한 거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행이 시작이 된 거다. 원인은 제공자는 권인숙 민주당 소속의 이 여가위원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을 하세요? 동의하세요? 저 아까 나왔던 사퇴하세요 장면만 보면은 뭐 저런 식의 지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꽤 긴 시간을 봤습니다. 근데 권인숙 위원장이 상당히 중립적으로 사회를 보고 애를 많이 썼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다가 마이크가 꺼지지 않겠습니까? 지난 뭐 예정된 시간이 끝나면 그럼 위원장이 바로 제가 봐도 조금 놔둬도 될 것 같은데 바로 개입해서 이제 고마하라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의 동일하게 보고 어찌 보면 야당한테 더 좀
질의할 때 시간이 넘어가면 제지를 시키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예. 저는 오죽하면 권인숙 위원장이 중립적으로 보다 저런 얘기 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하신 자료 제출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 많이 있었어요. 예.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공격을 받는 입장이니까 자료를 덜 내고 싶겠죠. 근데 지금은 유난합니다. 좀 너무 심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심합니다. 일단 김행 후보자만 해도 김건희 여사 친분설, 주식 파킹 의혹 여러 가지 있잖아요.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 어려웠다고 하면서도 상여금도 다 받아갔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기자들이 물어볼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은 청문회 가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어요. 근데 청문회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료 안 냈어요. 쭉 보시면 다 알아요, 우리 국민들이. 아니 그리고 그걸 왜 냅니까, 본인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니 국민을 대신해 가지고 야당 의원이 됐든 여당 의원이 질의를 하면 본인 스스로가 기자들 앞에서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청문회에서 밝힌다고 했는데 자료는 안 내놓고 또 앉아 있으면서 질문을 하면 버티고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인숙 위원장이 정말 그런 태도로 할 거면 사퇴를 하세요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위원장들이 편파적으로 본 상임위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김행 후보자처럼 청문회장을 그냥 도망가듯이 나가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후보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지난번에 잼버리 사태 때 지금 현 여가부 장관이죠. 김현숙 장관이 국회에 왔어요. 왔는데 여당 의원들이 출석 안 한다고 하니까 국회에 와가지고 위원장실에 위원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위원들이 또 화장실까지 찾아다니는 천극이 벌어졌어요. 전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국회를 등한시한다.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를 할 겁니다. 현 정부 들어서 그렇게까지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국회를 너무 뭐라고 홀대한다고 할까요? 이런 식의 하는 거는 여야를 떠나서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니 오죽하면은 청문회 받으러 온 사람이 여당 의원 한 사람이 나갑시다 한다고 나가가지고 안 돌아옵니까? 그거는 우리 국민들 볼 때 상당히 국회를 뭐 저런 모습을 했다는 여야를 동시에 질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김행 후보자의 저런 자세, 현 정부가 좀 여러 문제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모습들 또 그 한 장면으로 저게 기억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미수 대변인께서는 청문회 전체 진행을 다 놓고 봤을 때 권인숙 위원장의 진행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하십시오라고 김행 후보자에게 한 발언은 그 맥락 속에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은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위원장께서는 사퇴라는 표현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너무 김행 후보자가 무성의하고 본인 스스로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한 거를 아니 자료 내겠다고 했어요. 좀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원인 최초의 이 파행의 원인 제공자는 권인숙 위원장이 아니라 김행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다. 이렇게 자료 제출뿐만 아니고 답변 태도도 그렇고 좀 과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볼 때.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지금 질문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질문인데 맞아요. 뭐가 문제? 지금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문제가 아니에요. 닭이 닭장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청문회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그걸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회에 대한 무시가 이제는 고착화된 거 아니냐. 얼마나 국회를 무시했으면 장관 청문회입니다. 장관 인사청문회예요. 다른 청문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나가서 안 들어와요. 이런 일들이 아니 국회 파행이나 편파 진행이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입니까? 자료 문제 둘러싸고 우리 국민들 인사청문회 뭐 각종 청문회에서 싸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안 들어온 적이 없어요. 얼마나 후보자가 국회를 무시했으면 자신 청문회에 들어오질 않느냐. 근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까? 지난 1년 동안에 현 정부 들어서서 국회에서 뭔 얘기를 해도 정부가 꼼짝도 안 하고 뭐 법률 통과시켜도 거부하고 이런 일들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후보자마저도 뭐 어차피 자기 임명될 건데 청문회 하나마나 임명될 건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안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따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여당 의원이 나가자 그런다 그래도 후보자가 자기 청문회입니다. 앉아 있어야죠. 당연히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진전을 시키죠. 그럼 지금 김행 후보자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뭐 행방불명 이런 얘기도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디가 계신 거예요?
아니 그걸 언론에서 추적을 해야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 가까우실 것 같아서. 다만 그 방금 박 교수님이 윤 정부 들어서 그렇게 후보자들의 청문회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난 정부 때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적어도 후보자는 청문위원들한테는 깍듯하게 예우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표적으로 박영선 중소벤처부 장관 그 청문회 때 그랬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때 보면 오히려 그때부터 뭐 아주 쉬운 편으로 가불이 좀 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후보자가 오히려 고압적으로 답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언성을 먼저 높인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의 답변 태도나 내용은 저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부터 이렇게 됐다. 그거는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는 뭐 어떤 식으로든 지금 진행되지 않고 일종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모든 곳으로부터의 연락을 안 받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건 그 또한 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연락이 왜 안 되겠어요? 연락해 보면 되겠죠. 근데 제가 좀 거기다 좀 첨언을 좀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권력 분점 상태입니다. 물론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실제로다가 지금 국회는 지금 절대적으로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민주당의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 어떤 품위나 권위나 이런 부분은 사실 상당 부분 민주당의 자세와 행태하고 많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뭐 180석 비슷한 정도의 과도하게 그 집권당 그리고 민주당이 의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국회가 일방적인 국회가 되고 원래 선진화법이 원래 여야 합의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야 합의라는 것을 다 도외시하고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국회 파행들이 자주 나타나고 그런 모습들이 볼썽사나워지는 것입니다. 어제의 청문회 과정도 보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건 무슨 범인도 아니고 막 인격 모독하고 이런 부분들 무슨 어떤 도덕적 어떤 수준이나 도덕적인 자질을 검증하는 것 같지만 인격 모독적으로 가는 건 그렇고 본인의 인격도 있고 지켜보는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일단 국회의 수준을 좀 높이는 데는 민주당이 좀 더 성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잠깐만 이제 이 얘기는 하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이제 치고받고 와서 이제 이 얘기는 여기 이쯤에서 이제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들었으니까 이제 어디서 먼저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하고요. 그냥 딱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럼 지금 이제 후보자가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청문회가 중단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끝났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참 해석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인사청문회가 종료가 된 것이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인사청문회 차수 변경을 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여야 합의는 안 됐어요. 원칙적으로 장관 인사청문회는 하루를 예정을 하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인사청문회가 종료됐다고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뭐 채택 유무와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겠네요. 법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도 그런 부분은 뭐 법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나요? 법적인 문제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니 후보자가 없이 청문회가 종료가 안 됐는데 그 청문회가 끝났다고 차수 변경을 할 수 없으니 아니 차수 변경을 할 때 위원장과 원래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는 아니고 협의가 필요한데 여당이 다 나가버렸잖아요. 후보자 데리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과 나머지 민주당뿐만 아니고 기본소득당 의원도 있었고 의원들이 차수 변경을 해서 열었어요. 어제 10시에 다시 열었는데 아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청문 보고서 자체에 대한 채택 여부도 논의가 안 된 상태예요. 지금 중단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임명할 수 없다 그러면 대통령이? 대통령은 이걸 또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은 국회에서 지금까지
집권하고 한 1년 6개월 됐습니까? 근데 17명째 오늘도 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국회에서 청문부가 채택이 안 됐지만 또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 잠시 뒤에 조금 더 할 텐데 일단 대통령이 김행 후보자를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네요, 민주당도. 현행 법상은 왜냐하면 이제 채택이 안 되면 다시 한번 재송부 요청을 할 겁니다. 그 절차가 있어요. 그 뭐 기한은 대통령이 또 정하면 되고요. 10일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해서 또 그때까지 뭐 채택이 안 되면은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여가위 상임위를 열어서 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절차는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그럼 이제 그 자리에는 김행 후보자가 참석할 필요는 없고 원래 채택 여부에 대서는 그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있은 다음에 대통령이 어떤 액션을 취할 수는 있겠죠. 그럼 김행 후보자가 참석한 상황에서 다시 청문회가 진행될 가능성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아마 의사일정이 지금 현재로서 분위기로 않겠죠. 봐서는 불가능하고 제가 보기에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상 청문회가 끝났다고 보는 게 더 맞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 문제 처벌된 적도 기소조차 된 적이 없어요. 수많은 그런 증거 자료 또 적인 자백이 있는 이재명 대표는 기소까지 됐고 지금 재판 앞두고 있는데 왜 책임지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물러나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이게 모순되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이재명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그래 모순된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기소되고 재판 앞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이명박 정부의 이 블랙리스트 문체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도종환 위원장이 꾸려서 한 위원회 이 백서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요. 이거 열람을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지금 하지 않은 것을 계속 했다고 이제 억지로 경강부회할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이념적으로 대립된 게 제 생각에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들어서면서 말하자면 예술계의 우파 단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건 뭐 제가 이 위원님들께 사실은 이런 얘기는 공개적으로 제가 하지 않았는데 제가 KBS 역사 스페셜을 거의 6년 넘게 했습니다. 매주 입시 공부하듯이 했습니다. 잘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개인적인 왜 보수 정부는 가해자라고 늘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피해자처럼 얘기하는지 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훨씬 지독하게 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야당에서 얘기했던 부적격 의견을 살펴보면 블랙리스트 관여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도 전면 부인한 건 부적절하다. 과거 재직 시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본인은 후보자 본인 이제 장관 되셨지만 후보자 본인은 부정을 했어요. 막말한 거 아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 삐 처리는 되는 바람에 듣기는 어려웠지만 사실상 이제 막말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예요. 근데 본인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청력 테스트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 블랙리스트 문제는 사실 이제 MB 정부 들어서고 나서 문화계 인사 25명, 한예총 총장부터 시작해서 25명이 사실상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서 밀려났거든요. 그거를 다 그 당시에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총책임자가 누구였냐? 장관이 당시 유인촌 장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문제를 묻는 건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야가 이제는 정권 교체를 서로가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전 정권 인사 밀어내기를 둘러싼 공방은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 누가 아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 누가 닭이 먼저고 달걀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자신들이 전 정권 인사 밀어내기를 상대방이 먼저 했다. 상대방이 더 심하게 했다. 거의 이거 가지고 싸워요. 근데 사실 보면은 둘 다 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는 이제는 좀 어느 선에서 우리 정부부터는 안 하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다고 검찰 수사해놓고 검찰 출신 대통령이
현 정부 들어서서 또 전 정권 인사 밀어내요. 자, 이러면 이게 끝이 납니까? 끝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일 가지고 서로 싸운다? 글쎄요, 저는 뭐 결국 여기 그래서 이게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인 거 좀 있고요. 다만 어제 청문회에서 좀 전 눈살을 찌푸리는 게 후보자 인사 청문회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행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기승전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오고 여기서 또 저기 유인촌 장관 후보자에서는 기승전 이재명 대표 나오고 이게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진짜로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여야가 정쟁하는 자리 아니냐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다. 뭐 이런 총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유인촌 지금 이제 장관 오늘 임명됐으니까 장관이라 부르겠습니다. 유인촌 장관이 청문회에서 언급했던 본인의 이제 직접 겪었던 사례까지 얘기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이른바 소위 말해서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뭐 숙청이란 표현은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리에서 쫓아내거나 진행자를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왔다라는 사실은 박 교수님도 대체적으로 인정하네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랬다기보다는 현재 그 폭과 인사의 폭이나 그다음에 교체의 폭이 좀 달랐을 뿐이지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본인들이 MB 정부 때 또 박근혜 정부 때 소위 블랙리스트 사건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강제로 밀어내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한두 개 부처에서 밀어내는 흔적이 나오니까 이제 그게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예. 그럼 논란이 됐으면 현 정부에서는 안 해야 될 텐데 또 그런 점에서 유인촌 장관도 과거에 본인이 밀어낸 거에 대해서 정치 관행이었지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정도의 워딩이 나왔다라면은 생산적인 청문회가 됐을 텐데 난 안 했다. 오히려 난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거꾸로 그 당시에 잘린 사람들은 나는 유인촌 장관한테 당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위 예술계에 있었어도 그때 민예총 쪽이나 그쪽에 대한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국가 보조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일종의 화이트리스트가 작성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비슷한 정치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던 것은 사실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성향에 대한 지원이 대폭 줄어들거나 아니면 교체가 이루어진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졌어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자기 그러한 과거의 일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화이트리스트 작성으로 형사처벌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는 정권이 바뀌면 저렇게 되나 보다라고 그냥 은연중에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그게 형사 문제화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문화계의 블랙리스트 아니면 화이트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거로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게 없고 그와 관련해서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장관 지명이 되니까 블랙리스트와 연관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계속 장관 자격이 없다고 공격을 한 것이고 그 논란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의 답변 내용은 내가 정말로 그 문제되는 일에 관여를 하고 깊숙이 책임이 있다면 나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라는 답변을 한 것이고 그 와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랄까요? 건드리면 안 되는 절대 지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와 사법 절차를 언급하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 쪽의 의원이 정말 노골적인 욕설을 바로 내뱉잖아요. 근데 이 여야가 대립을 하면서 국회에서 고성이 오가거나 거친 말이 오갈 적은 지금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노골적인 욕설이 바로 튀어나온 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6개월 남은 총선과 관련해서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뭐 가장 최전선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압박감 같은 거를 야당 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공개 장소에서 바로 욕설을 내뱉는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광경이 벌어진 것으로 보여요. 네, 청문회 내용과 별개로 이 내용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윤석열 정부가 중요 인선을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을 계속해서 기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이명박 정부가 이명박 정부 산하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좀 사실 많이 검증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데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정권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으로다가 이게 승계 내지는 정권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승계 내지는 연장이 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되게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경제랄지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정권 연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했던 분들이 객관적으로 나름 검증이 됐고 그래서 그 경험치를 이번 윤석열 정부에 접목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민주당 쪽 인사들은 조금 알레르기적 반응을 일으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능한 사람이 유능하게 쓰여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정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을 다시 쓰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지금 이명박 정부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다 평가를 못 받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와 연관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그 4대강 문제랄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실체하고 관계없이 상당히 왜곡된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해서 그 이명박 정부 때 일정 부분 경제 성장이랄지 또 금융위기랄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했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정권 유지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된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 이명박 정부 때 일했던 분들을 다시 재기용하는 것은 뭐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뭐 이게 얘기가 지금 계속 여러 개가 이제 복합적으로 다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정부였냐 아니었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어서 답변기를 좀 드리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여러 주제들과는 조금 벗어나 있는 주제여서 이명박 정부 평가가 우리의 오늘 주 대화 주제는 아닙니다. 이 평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좀 지나가겠습니다. 좀 억울하시더라도. 제가 궁금한 게 다시 조금 돌려서요. 아까 이제 유인촌 장관 이제 얘기를 하셨죠. 전 정부에서도 그런 어떤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뭐 찍어내기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게 이제 박창환 교수 말대로 이게 계속 무한 반복돼요. 정권 바뀔 때마다 상대방 사람들 다 이렇게 솎아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문재인 정부, 현 정부 이 과정은 또 어떤가? 이 현 정부에서도 그러면 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또는 뭐 찍어내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과거를 청산하고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통합이라는 기치하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전 분야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나 얘기도 굉장히 극과 극으로 달릴 것 같은데 좀 짧게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제가 한번 그렇게 이 정부는 안 되고 있는 거로 다들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 공중파 방송사들 큰 방송사들의 그 이사장과 이사들을 지금 해임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말 그대로 찍어내기,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그분들은 제2의 유인촌이다 이렇게 제2 유인촌까지 비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전임 정부 때 환경부 장관이었나요? 거기에서 뭐 그 기관장들 나가러 온 과정에 뭐 불법이 있었다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하는 정부가 다시 비슷한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유인촌 장관이나
좀 전에 이명박 정부 얘기 나왔습니다. 자꾸 이런 사람들을 왜 쓰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유인촌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 오직하면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왜 자꾸 이명박 사람들을 쓰느냐, 이명박 정부 사람들을 쓰느냐고 불만들이 나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건 널리 인재를 통합형 인재랄지 정말로 대통령이 30대 장관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재를 골라 쓰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알거나 본인이 겪어봤거나 뭐 이런 정도의 지금 사람들을 계속 고르다 보니까 좀 안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최근에 했던 3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2분이 MB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분, 장관 한 분 아닙니까? 이렇게 인선을 인력풀을 좁게 쓰면은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가 없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에서 방송계 또 문화체육계 유인촌 장관 오늘 이제 임명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우려가 나옵니까? 전임 정부와 그 전임 정부가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건 자료로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국정원 자료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여러 가지 징후에 있어서는 뭐 본인이 또 억울하다까지 하니까 더욱더 좀 더 보기 힘들 정도의 가혹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상당한 우려가 좀 됩니다. 좀 팩트를 좀 바로잡으면 김행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대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MB 정부에 참여했던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제라기보다 또 신국 어떤 그 조화를 이루는 문제보다 뭐냐면 그분들이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 것 자체를 시비를 거는 거는 적절치 않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능력을 보고 결과를 보고 이제 평가하자 그런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임명이 됐잖아요. 국회를 좀 건너뛰고 임명 강행이 됐는데 벌써 이게 18번째인가요? 19번째인가요? 네, 17번째. 네, 벌써 제 기억으로는 18명째로 유인촌 장관은 이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으니까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뭐 여야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 뭐 대통령의 인사가 강행되는 게 지금 벌써 뭐 정권 교체되고 나서 계속 있었던 일들이에요. 다만 좀 이제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지난 정부 때도 이제 뭐 인사 관련 논란이 있었을 때 당시에 지금 여당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이렇게 의혹들이 많은 사람들을 자꾸 밀어붙이기로 시키냐. 이거 뭐 검증, 인사검증 책임자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여권에 있는 당대표부터 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장관 후보자 나오신 분들 중에 이번에 인사청문회 3분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문제, 뭐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의혹들에 대해서 검증을 도대체 누가 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권에. 옛날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이거 좀 우리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이거 인사검증 너무 허투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굉장한 문제고요. 두 번째. 당시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인사 강행이 34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마에 대한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스스로가 밝힌 7대 인사 기준 못 지켰어요. 그런데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지켜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80석 가까운 의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진보 쪽이죠. 진보 쪽의 정의당이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건 도덕적으로 또 어떤 부처 전문적인 능력으로서 부족해. 이걸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장관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요.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내부에서조차도 꼭 MBT 사람 꼭 써야 돼?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너무너무 쉽게 강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좀 그런 점은 이번에 신원식 장관 후보자, 장관 되셨죠? 그다음에 유인촌 장관 되셨는데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법부와 행정부, 그러니까 입법부는 이제 국회의회로 이제 대변이 되고 입법부는 이제 대통령을 비롯한 이제 각 부처로 대변이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와 국회가 그냥 서로 엄청난 힘겨루기를 하는 게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부는 인정 안 하고 정부가 하려는 일을 국회는 자꾸만 승인 안 해주고. 그게 뭐 지난 정부 때도 그랬죠. 근데 이제 자료 화면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인사청문 보고서에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의 숫자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인촌 장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됐습니다. 물론 적격, 부적격 다 둘 다 병기가 돼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은 18명째가 엄밀히 말하면 신원식 장관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야당 동의 없이 통과한 사람을 다 합쳐서 19명이라고 한 거니까. 아니, 동의 절차는 총리만 필요하죠. 동의라는 그러니까 이제 동의라는 게 조금 부적절한 부적격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보고서는 채택됐다. 유인천 장관은. 근데 지금 그 여소야대 정국이라 더 심해진 것이죠.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된 장관이 30명을 훌쩍 넘었었는데 지금은 더군다나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야당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번 국회에서의 충돌이 더 잦아지고 더 커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 인사 검증 과정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우리가 이 정부 들어서 비슷해진 점이 하나 있어요. 문제는 비슷해진 점은 뭐냐? 과거 정부까지는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법무부 산하의 FBI에서 인사검증을 합니다.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법무부 산하의 인사검증단이 꾸려졌죠. 그래서 미국과는 비슷해졌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미국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자리에 지명이 되고 나서 인사검증 기간을 최소 3개월 내지는 6개월, 때로는 1년 이상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한다는 뜻이군요. 상당히 오랜 기간을 검증을 해요. 그러니까 뭐 미주알, 고주알, 뭐 이웃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까지 다 합니다. 그냥 뭐 전과 기록이라든지 재산 기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는 정권 바뀌고 나서 무슨 인사검증한다고 1년 동안 그 자리를 전임 장관이 지키거나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못 기다려주고 우리는 길어야 2주, 3주 정도의 인사검증 기간이 주어질 뿐이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인사검증의 한계가 또 있고 저는 시스템적으로 과연 계속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게 맞느냐는 좀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다시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회의론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거냐.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검증을 과연 누가 하는 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얼만큼 기간을 얼만큼 두고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좀 이렇게 논란이 될 때 참 나왔다가 또 이 문제가 싹 사라지면 또 그냥 또 덮이고 또 청문회가 또 시작이 되면 다시 또 나오고 이게 이제 무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인사청문회는 그 관련돼 갖고 여야 입장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되게 집권당이 되고 그러면 정책 중심, 전문성 중심으로 이 청문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야당이 되면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유로 좀 더 밀어붙이고 뭔가 선명하게 국민들한테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양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정권이 바뀌면 여야 공수 위치가 또 바뀌더라고요. 입장이 180도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결국 임명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가지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저는 뭐 더 드릴 말씀이 없고.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생각하는 건데요. 오늘 이 대법원장 인준 부결이 진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진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인 어떤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뭐 남 눈치 안 보시고 국민 눈 신경 안 쓰시고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시고 싶으면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입장이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진행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지난번 의총 때 그 당도 다수의 의원들이 당론으로 채택을 하자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이제 원외입니다만 가서 봤는데 그때 일부에서 어차피 우리가 부결로 총의를 모았는데 당론까지 채택하지는 말자는 또 소수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 뒤에 지금의 이제 원내 지도부가 전원을 거의 다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의견을 들었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 한 85% 가까운 의원들이 당론을 채택하자 했고 어제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최고위원들 회의에서 최고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달라. 일부 최고위원들은 당론까지는 하지 말자. 어차피 부결을 부적격한 사유가 너무 많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 판결의 성향 이런 걸 봤지만 이분은 그게 아니고 뭐 비상장 주식 문제랄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적격 사유가 많기 때문에 우리 당이 부적격으로 평가를 하자 했었죠. 근데 결국은 이제 최고위도 그러면 당론 채택에 대한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원내 지도부가 어제 의총을 거치면서 전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부결을 한 거고요. 지금 보면은 좀 전에 숫자를 봤습니다만 175명의 부결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고 정의당과 다른 작은 야당들도 모두 했고 가결표를 던진 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는 사실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그 여론을 받아 가지고 표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야당이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가지고 저렇게 과도한 공격. 특히 저는 한동훈 장관은 이제 그만 좀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좀 후한무치하지 않습니까? 뻔뻔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인사 검증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인사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법원장 후보자를 국회에 보내서 대통령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정상적인 사람을 민주당과 야당들이 부적격을 한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개인적 비리 의혹과 함께 여러 가지 성 관련 판결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들을 숱하게 해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부결을 시킨 겁니다. 근데 거기 그러면 인사 검증을 잘못한 1차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럼 반성부터 하는 게 맞지. 아니 이게 무슨 이제 방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1심도 시작을 안 했어요. 근데 대법원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저분이 저는 아직도 법무장관, 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저런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정말 하루도 안 걸르고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나 여권에게 정말 많은 부담을 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예 법무장관 내려놓으시고 나와서 정치를 하는 게 맞지. 저게 뭡니까? 영장 기각됐을 때도 이상한 소리 나왔었고. 지금 이제 안민수 대변인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부결된 것은 이제 후보 대법원장으로서의 어떤 자격이랄지 아니면 이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도덕적인 측면에서 많은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당론으로 부적격이 이뤄진 것이고 또 이제 다른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의원들까지도 이제 부결표를 던졌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세간에는 또 다른 얘기가 좀 있었어요. 우리 한민수 대변인도 잘 아시겠지만 홍익표 새 원내대표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처음 치르는 굉장히 중요한 표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새 원내대표의 또 힘도 한번 보여줘야 되고 이제 그렇게 결집시키는 그 힘 의원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이후에 당내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상황이나 이런 거를 좀 추스르는 차원에서 일사불란한 대오의 이 강철 대오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요청이 원내 지도부로부터 전달이 됐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물론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생각을 갖고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당의 단합과 또 새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부결표를 던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설이 좀 있었어요. 그 설은 맞아요? 언론들이 많이 분석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왜냐하면 처음에 의원총회에서 그 이균용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거를 총의를 모은 거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20일 그 전의 의총이었습니다. 그 총에서 인사청문 특위의 간사를 맡고 있던 박용진 의원이 그 총에 나와가지고 지금 인사청문 이틀을 해봤는데 이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이재명 대표 부결과는 아무 관계 없고 그 전에 영장 기각과는 아무 관계 없군요. 그 전에 이루어졌죠. 이루어지고 그 여론이 당내에 이제 잡힌 상태에서 남은 거는 그러면 당론으로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이미 다 부결로 총의가 모아졌으니까
당론 않더라도 우리가 반대표를 모두 던지자 이런 상태였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뭐 일부 의원들이 그런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언론이 평가하는 게 그건지 몰라도 선후 관계는 그렇다는 말씀을 그럼 이제 드리겠습니다. 좀 잘못 와전된 것이 있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그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 이제 홍 시장님께서 또 등장을 하셨는데 이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어요. 아니 무리를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해 줬는데 이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 아까 이제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의힘 저 한동훈 장관한테 후화무치하다는 표현을 쓰셨지만 이 우리 홍준표 시장은 오히려 이 저기 이균용 후보자를 부결시킨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오늘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왜 해석이 이렇게 극과 극인지 모르겠지만 박 교수님, 이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왜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배은망덕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이 쓴소리를 많이 하는데 예. 이렇게 쓴소리를 할 때 사이다 같은 면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기본으로 여권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대구시장을 지내면서 이제 앞으로 차기 대권 주자로 또 발돋움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뭔가 국정을 신경 쓰고 있다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대법원장이 부결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행정의 공백들이 대법원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려하면서 같이 묻어서 야당을 한번 이렇게 또 공격하는 모양새긴 한데 사실은 분위기를 봐면 저는 또 안 될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봐요. 잘하면 통과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아까 박용진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소위 그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들조차도 이거 반대해야 된다.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재산 논란 문제도 논란 문제지만 내로남불 이 법관 윤리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판결할 때 농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 공개에 대해서 그거 위반한 사람들 처벌을 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막상 자신은 본인의 판결과 정부의 반대의 행동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법원장을 하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다른 야당들까지 다 이렇게 찬성표 그러니까 반대표를 던지게 된 그런 원인 아니겠느냐. 이게 좀 너무 컸어요 이번에. 어쨌든 부결이 됐으니 대통령실은 또 다른 새로운 후보자를 찾아야 되고 다음 달에 또 헌법재판소 소장 임기도 끝나죠. 그럼 또 헌재 소장 또 후보자도 추려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국회와 행정부의 이런 권력 관계에서 봤을 때는 헌재 소장 후보자도 사실 장담하기 어렵겠어요. 그렇죠. 분위기가. 첩첩산중이죠. 근데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처가 관련한 비상장 주식의 누락, 재산 신고 누락 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좀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비상장 주식과 관련해서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고 신고의 기준은 총액으로 1,000만 원이 넘을 때 신고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비상장 주식이니까 뭐 액면 5,000원짜리다 그러면 거기에 5,000원 곱하기 주식수에서 1,000만 원이 안 넘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균용 전 후보자가 갖고 있던 비상장 주식도 액면가 기준으로는 1,000만 원이 안 되는 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산 신고할 때 누락이 됐던 건데 얼마 전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산가액이나 이런 거로 실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락됐던 부분이 남아있던 것인데 문제는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인사와 관련한 투표에서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할 만한 사안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야당에서 이걸 당론으로 부결시키자고 결의를 모았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시에 당론 채택을 안 했잖아요. 자유투표지만 부결을 원하는 취지는 명확히 했죠. 근데 실제로 가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가표를 던진 사람들을 색출해서 징계를 한 해 만에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논란이 된 게 아니 당론 부결이 아니었는데 양심에 따라서 가표 던졌다고 징계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아예 당론 부결이다. 인사와 관련해서. 그래서 사실은 당론으로 부결시킬 만한 사안은 아니었는데 다른 정치 상황과 맞물리다 보니 이균용 전 후보자가
그 좀 화를 입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부결시킬 거냐 가결시킬 것이냐는 그러니까 정작 그 실체 어떤 후보자의 자격, 능력 또는 실체보다는 당내 상황에 너무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고 휘둘린다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본인들의 상황에 맞춰서 뭐 당론 부결 뭐 이런 식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도대체 민주당 내 이 상황 언제쯤 안정을 찾아갈 것인가? 친명계, 비명계, 반명계 뭐 이런 식의 이게 빨리 안정이 돼야 국회도 안정이 되고 청문회도 그렇고 국회 표결도 그렇고 좀 안정을 찾아갈 텐데 우리 김용남 의원 말씀대로라면 21대 국회에서는 틀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영장 기각기 첫 일정이 지금 법원 출석이신데 신병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성남 FC 호원동 여전히 뇌물 아니란 입장이신가요? 그 이른바 새누리당을 패배의 길로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폭망의 길로 이끌었던 그 시초가 어디냐면 진박 간별사예요. 수박의 뭐 당도 측정이라고 하는 지금 우스갯소리처럼 되지만 조원진 의원도 진박 간별사를 자처하기 시작한 건 어떻게 보면 농담 비슷하게 시작한 얘기예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엄청 불쾌한 얘기였거든요. 당도 5, 수박 당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제일 괜찮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문제잖아. 그렇잖아요.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저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총선 치를 수 있을까요? 대변인님 보셨어요, 사이트? 저는 직접 보진 못했고요. 네. 기사로만 봤는데 저 일단 그 당원들이 하고 뭐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만 수박이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 이재명 대표도 분명하게 입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고 과격하게 그 이른바 비명이랄까요? 좀 이렇게 분류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한 당원은 제적까지 당했습니다. 제명당한 거죠. 당원으로부터 제명당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께서 지지자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저렇게 하는 거는 대표나 우리 당을 위해서도 별로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저렇게 좀 전에 화면 봤습니다만 진박간별사 이렇게 비교하는 건 저는 동의는 못 하겠어요. 그건 과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때 이른바 진박간별을 하겠다고 나선 분들은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당에서도 친박계 핵심 인사들 정말 권한을 가진 실세들이 움직였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너는 친박이야 진박이야 하면서 이렇게 줄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권이 총선도 패하고 이렇게 분열이 되는 당시 새누리당이 분열된 계기가 됐는데 지금 저건 우리 열성 지지층들이 어찌 보면은 본인들이 정말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보니까 도저히 우리 당에서 볼 때는 이건 해당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한 건데 저 역시 저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걸 비교하면서까지 비명계 쪽의 의원들이 또 이렇게 비판하는 건 좀 과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정치할 때는 좀 당당하게 아니 다 우리 당이 좋아가지고 들어오신 당원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당원들까지 모욕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수박 간별기는 당도 간별기는 그렇다 치고 당 게시판에 당원들이 요구한 5명 있지 않습니까? 해당 행위 5인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서른, 조홍천에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 지도부에서 정말 징계해요? 아니면 내년 공천에서 배제시켜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현재 단계에서는요. 일단 뭐 많은 언론들이 기사를 썼습니다만 대표께서는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지 않으셨고 뭐 생각을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청원이 올라오냐면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체포동의안 가결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사태 때 시작이 됐는데 저희 당원 당규를 보면 권리당원들이 5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하면은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도부가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지도부가 이게 문제가 있다. 뭐 단순히 무슨 가결표를 행사했다 그걸 떠나서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1년 넘는 동안에 꾸준하게 여러 가지 뭐 인터뷰랄지 여러 가지 해서 정말 이건 해당에 해당된다 하는 분들이라면은 이게 당에도 우리가 공식적인 논의 기구가 있거든요. 뭐 윤리감찰원도 있고 감찰단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의는 글쎄요, 뭐 지도부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남 의원 말대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내 이 갈등이 봉합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저기 지금 이제 아직 그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회복 치료 받고 있잖아요. 근데 강서구청장 이제 어제 사전 투표도 있었습니다만은 직접 유세 간다고 했다가 안 가고 그냥 치료받겠다고 바뀌었어요. 왜 그런 거죠? 무슨 뭐 대변인한테 아까 여쭤봤더니 건강상으로 좀 이제 그 법원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좀 건강이 주변에서 우려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건강상의 이유. 네, 그래서 아마 국민 시선을 의식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11일 전에는 한 번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냥 건강상의 이유로 안 가신 거다. 네. 근데 아픈 모습 지팡이 짚고 이렇게 유세 현장 다니는 게 꼭 선거에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동정 여론이 일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동정 여론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저쪽 국민의힘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오늘 사실 저도 잡혔다가 이제 불과 이제 얼마 있다가 취소가 됐거든요. 그거는 보니까 진짜 이 회복의 속도 그리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의료진들이 만류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강서구의 지원 유세를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게 저희한테 표에 도움이 되니까요. 근데 취소가 되더라고요. 안타깝게. 아유, 건강 때문에 그러는데 뭐 안타깝습니다. 선거를 생각할 때요. 예. 그 이재명 대표는 지금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다시 청구했다 또 기각되면 더 큰 역풍이 오니까? 아니면 불구속 기소로 이렇게 방향을 잡는 건가요? 제 경험에 의하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면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물론 구속 이후에도 보완 수사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조금은 더 합니다만 만약에 이거를 영장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정기국회가 아직 2달 이상 남아 있어요. 그러면 또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뭐 거치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달이 훨씬 지난 시점에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영장 청구까지 했다가 뭐 법원의 기각을 받은 상태에서 몇 달을 더 수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대단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영장 재청구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일반적인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비춰보면 그건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탄핵과 관련해서 왜 지금 안 하냐, 국감이유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아무래도 그 민주당의 한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복잡할 겁니다. 오히려 한 장관의 그 책임만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그 영장 재청구 문제는 아무래도 현실화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재명 대표가 아마 방탄국회 계속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실질심사에 이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한글날 연휴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뭐 정치권이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이 국민이 좀 집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와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